압도적 재미 매불쇼. 수요 난장판 지금 출발합니다. 수요 난장판. 네, 오늘 수요 난장판 네 분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한 분이 도무지 나타나지를 않고 있습니다. 네. 저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다 기다릴 의향이 있었습니다만 네. 최진봉 교수만큼은 기다릴 수가 없다. 네. 나갑니다. 스케줄이 워낙 바쁘다. 중간에 네. 나갑니다. 해서 강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40분 기다렸잖아요. 최진봉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40분을 앉아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 오셨어요 여기. 그거 그렇게 뭘 또 뭐 하시는 일러줘요. 겁니까 지금? 네. 저 중간에 나가야 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아 그거는 참으로 희소식입니다. 고맙습니다. 벌떡 일어서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변희재 대표님 어서 오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오윤혜 신엄마 부대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윤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너무 아파서 녹화만 하고 유튜브 채널에는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인간적으로 굉장히 서운한 부분이 있습니다. 뭐요? 지난번에 방송할 때 내가 되게 아팠잖아. 아팠지. 그래서 녹화 시간도 되게 짧게 끝냈어요. 평소보다 10분 일찍 끝났습니다. 짧게 끝냈더니 네. 내가 사람 뭐 어. 죽겠다는데 그거 짧게 끝냈더니 우르르 너무 불안하다고 방송이 죽든 내 건강이 무슨 뭐 아. 오늘 내일 하든 어쩜 그럴 수가 있습니까? 출연료는 주는 거죠? 반만 드리면 어떨까? 안 돼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 안 그래도 따라 좀 양해를 구할까 했는데 안 돼. 안 됩니까? 뭐 절대 안 됩니다. 아 절대 안 됩니까? 절대 양보 안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반만 드려도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까? 예. 그러면 뭐 전액 다 보내드리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변희재 대표가 정말 그 대단한 게요. 송영길 전 대표가 구속되는 게 절대 나쁜 일이 아니다. 예. 하면서 구속되라고 거의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결국 구속이 됐어요. 기도가 이루어졌어. 구속이 됐더니 조금 전에 하는 말이 뭐냐? 뭐요? 아우 이 추운 날 거기 죽을 텐데. 보호하는 거야. 아유 이제 송영길 대표 큰일이다고. 하필 이때 들어갔어. 어. 그 어떡해. 타이밍이 예. 네. 월동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거든 문제는. 그러니까 미리 한 11월 정도에 들어가서 11월 달부터 12월 달, 1월, 2월 달에 필요한 침낭들, 두꺼운 옷들 다 사야 돼 가서. 아 개인 차원에서 다 사야 돼요 모든 게. 아 그래요. 네, 근데 사는데 이게 물건이 좀 늦게 들어와.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침낭을 주문했다 한 열흘 뒤에 들어오거든요. 아. 그럼 열흘 동안 대책이 없는 건데 아. 지금 송 대표는 이제 그 저쪽에 이제 서울구치소년이 한 영하 20도가 될 겁니다. 영하 20도에 일단은 못 샀잖아 지금. 그럼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분은 아마 독방일 거란 말이에요. 혼방이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저 상태로 한 일주일 버텨야 되니까 아이고. 타이밍이 안 좋게 들어가요. 아니 그러니까 서울구치소에 주는 침구로는 도저히 안 되죠 난방이 안 겨울에는. 돼요? 이제 추워요. 두꺼운 걸 서로 다 사야 돼요 제가. 자기 돈으로? 아니, 가족들이 보내줄 수도 있잖아요. 넣어줄 수도. 안 돼, 그거 안 돼요. 그런 건안 돼요? 사재는 안 되고? 근데 다 좋은데 늦게 나와. 이 돈을 주고 사더라도. 로켓 그런 배송 부분들이. 이런 게 아예 안 된다. 그래서 초장에 좀 힘드실 텐데 네. 조금만 적응되면은 룰루랄라요. 예. 룰루랄라진 않잖아. 아 적응만 되면 적응되면은. 누를 할랍니까? 예, 예, 예. 아니 근데 그 송영길 전 대표의 구속 요거를 그 법리적으로 좀 짚어줄 부분이 있나요? 아, 예.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게 검찰발 구속된 다음에 구속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검찰발 기사를 봐도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그 부분이 우리가 다 돈봉투 가지고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영장에 이미 돈봉투는 맨 밑으로 빼버렸고 그 7억 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이 제일 위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핵심으로 걸렸고 돈봉투는 액수가 너무 적어서 이게 사실상 경범죄가 되니까 구속 사유가 안 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치자금법 이 7억 불법 수준은 7억이니까 너무 이게 중차돼 가지고 위로 빼버렸는데 네. 도대체 왜 먹사연이라는 그 재단이 돈 받은 게 왜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지금까지도 몰랐어요. 근데 먹사연을 통해 7억 6,300만 원을 수수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그러니까 이게 송영길 대표의 개인 후원 계좌도 있고 자기 개인 통장도 있는데 개인 후원 계좌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따로 받은 것도 아니고 네. 먹사연이라는 재단 법인의 이 사단 법인으로 정식으로 들어간 후원금이 왜 소영길이 받은 불법이냐. 나는 그 검찰발 기사만 봐도 이런 거야. 소영길 대표가 누구 기업인 만나면은 설득을 했다. 먹사연의 후원금 좀 내라고. 이게 왜 불법이라는 거예요.
먹사연의 후원금을 내주면 내가 뭐 편의를 봐주겠다 이게 불법이거든. 이게 제3자 뇌물죄가 되는 건데. 네. 아니 이거 아무런 그 검찰 발부사와도 청탁이 없어. 그냥 소형기를 만나고 기업인들이 먹사연에 돈을 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아니 사단법인 돈으로 정치 자금을 썼던 증거도 그건 아예 없고, 없는 거예요. 원래부터 없었고, 그거 원래부터 없었고. 그리고 이제 좀 나오는 게 뭐 선거 기간 때 한 기업인이 소형기를 만나고 다음 날 바로 1억 원을 먹사에 넣었다. 네. 아니 그 1억 원이 선거에 쓰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정치인들이 연관된 연구법인, 뭐 재단법인, 뭐 산학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라고 요청을 한다고. 그건 불법이 아니에요. 근데 돈을 내게 하고 뒤로 편히 버렸을 때가 불법이거든요. 근데 네.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지금 나오는 게. 아 그래요? 그래서 납득이 전혀 안 된다. 여전히 납득이 안 되고 있어요. 돈봉투 관련해서는 돈봉투는 아까 말한 대로 이게 큰 사안은 아닌데 이 아까 정치자금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그건 이제 검찰발 기사로도 봐도 소영길이 직접 지시를 했다거나 이거를 다 관여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안 나왔다. 왜냐하면은 윤관석이라든지 이성만이라든지 강래구라든지 뭐 이런 모든 사람들이 직접 소영길을 지시했다는 증거는 안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송 대표는 내가 모르는 사이에 밑에서 나눠 쓰다가 또 그것도 정확히 전달된 것 같지도 않아 보니까 돈 봉투를 모아서 몇 명이 슈킹하고 그냥 막 한마디로 배달성을 내다 보니까 송 대표 쪽한테 똑바로 보고도 못했겠지. 나눠 먹고 하다 보니까. 그냥 소영 대표는 몰랐던 건데 알았다라는 직접적 증거를 전혀 검찰은 제시 못했거든요. 아직까지는. 네, 아직까지는. 네. 네. 그럼 그거 어떻게 될지 저희가 또. 그래서 저는 지켜보도록 뭐 이번에 유창훈 판사가 또 걸렸기 때문에 뭐 사실은 저는 송 대표가 감옥 가는 게 정치적으로 그렇게 나쁠 건 없다고 봤지만은 저는 기각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유창훈 판사가 누구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전 대표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그 판사입니다. 그래서 보수 쪽으로부터 굉장한 많은 압박을 받았던 그런 판사입니다. 너무 압박을 세게 받은 게 있고 또 하나는 아니 송 대표가 그냥 야인인데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때 비하면 사실은 어찌 보면 별거 아닌데 생각해 보니까 민주당 현역 의원 20명이 걸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구속되자마자 지금 이 검찰의 보도는 이제 20명 다 쓸어버리겠다고 나오기 때문에 네. 아 민주당 자체를 와해시킬 때는 이재명 대표 구속보다 더 클 수 있겠구나. 더 클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 대해서 민주당이 나몰라라 하면 안 됐었고 당력으로 막았어야 되는데 네. 이제는 민주당이 이제 이 공격받게 생겼죠. 이 문제에 네, 대해서. 알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기로 하고요. 말씀드리는 순간 이현주 의원님이 도착하고야 말았습니다. 50분 늦었어. 50분. 자.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조금 그 늦으셨는데 말이죠. 네네, 이 죄송합니다. 많은 조금이야 사람들 많이 중에 늦었지. 가장 불만이 많았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접니다. 저 가야 된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어떻게? 중간에 제가 일어서겠습니다. 가시면 제가 그 알겠습니다. 나머지를 제가 예. 할게요. 네. 너무 죄송해요. 아, 예. 오늘 맹활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는 스타일의 사건? 이슈인데 네. 국민을 아주 우습게 하는 정부 당국의 해명. 이 해명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든요. 네. 고가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했냐면요. 네. 아이고 압수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특별히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네. 와 진짜 화나지. 네. 그리고 대통령과 재벌 총수의 술자리 의혹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얘기했냐. 아이고 저녁 식사 좀 한 거예요. 술자리라고 표현하는 것은 아주 그 과도한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또 입장을 냈고요. 네. 그리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 앞두고 대사를 초치한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이고 통상의 소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완전 바보 취급을 받았고요. 그리고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이 김한규. 전문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강정의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국가보훈부 장관과 아무런 이력이 없는 사람인데 이번에 지명이 됐어요. 네. 그래서 김한규 의원이 왜 이 사람을 지명했냐고 이유를 물어봤더니 네. 대통령실에서 답변 드리기 곤란합니다.
와 이거 되게 충격적인 뉴스였어요. 답변 드리기 곤란하대.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잘 모르고 저 임명 내정을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야, 이거 어떻습니까? 이 우리도 정보 이 당국의 사람이 해명. 왜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도 이 사람이 왜 내정됐는지 모르겠어. 몰라요. 왜 내정됐을까 그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이런 정말 이거 뭐 무슨 봉숭아 학당 아니야 봉숭아 학당? 이거 완전 국민 바보라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몰- 전략으로 가려나? 몰라서 물어본 거잖아. 왜 임명했어요? 물어봤더니 우리도 몰라요. 이거잖아. 답변 드리기 곤란하대. 아니, 그러니까 뭘 곤란한데 그럼 곤란한 사람을 왜 내세운 거야? 모르겠어. 답변들이 곤란한 사람을 장관으로 내세웠다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이분은 경제학 전문가예요. 맞습니다. 전공이고. 네. 근데 국가보훈부 장관이 왜 이 사람을 임명을 한 거예요, 대체? 자기들도 답변할 게 없으니까 우리 답변하기 곤란합니다. 이 뭐 하는 거예요, 대체? 교수님 목소리가 이 후한무치 전략으로 계속 가려는 거예요. 이건 대통령실에서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항 아니야? 의무가 있는 거죠. 특히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요. 제 친구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그 명품백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겠는데. 오늘 한동훈 장관도 모른대잖아. 아니 너무 심각한 게 너무 다 영상에서 몰라. 다 증거가 빼박인데도 네, 다 누구 하나 엄청 세게 비판하거나 언론에서 막 검찰이 이미 압수수색 해야 되잖아요. 관저나 막 보관했다고 해야지. 하면은 네. 통상. 근데 이렇게 뻔뻔하게 간다? 이거는 전략 아니에요? 후한무치 전략. 근데 지금 그것도 다 익명이죠. 지금 대통령실 얘기 나오는 게. 네. 다 익명이죠. 관계자 도대체가 말입니다. 홍보수석이나 대변인은 지금 뭐 있고 툭툭 익명으로 흘려내고 맞습니다. 도망가고. 네. 그럼 지금 한 2주 동안 조중동이 정말 융단 폭격을 내렸어요. 조중동 2주 동안에 내렸는데 어찌 보면은 오늘 정도의 이 대통령실에서 답변을 한 거고 한동훈도 나와 답변을 한 건데 그냥 흘려듣고 어쨌든 조중동이 바른 말 했거든요. 뭐 너희 그동안에 뭐 했냐고 물으면 조중동 할 말 없겠지만은 이 국정 운영 방식 바꾸라고 했는데 네. 그냥 다 흘려들은 것 그냥 같아요. 무시 전략이에요? 무시하고 이제 한번 한동훈으로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 한번 기다려 봐라 이렇게 지금 이 결정을 한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도 그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은데 김건희 여사 특검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과연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이게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김건희 여사 특검 탈출 시나리오가 그런 와중에 막 돌았습니다. 뭐 눈물로 호소할 것이다, 관저에서 나갈 것이다, 특별 감찰관을 임명할 것이다. 뭐 사과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탈출 시나리오가 나왔었는데 봤더니 아니야. 그냥 무시 전략으로 가는 건 아닌가. 이번에 김건희 여사 특검 관련해 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그냥 막 뻔뻔하게 갑니다. 이건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을 특정해 만든 악법이래. 이거는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을 만든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안 해서 패스트트랙에 띄웠기 때문에 이제서야 통과가 되는 법입니다. 네. 근데 이거를 민주당이 원하는 시점으로 만든 악법이라고 아니, 그러니까 뻔뻔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에는 약간 얼떨떨하게 대답을 네,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아마 혼났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나서 혼나고 난 다음에 고민을 선명해졌어. 해가지고 지금 선명해진 선명해졌어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 사람 저게 무슨 뜻일까 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한동훈 장관의 입장이 이제 확실해졌죠. 확실해졌어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왜 하는 거냐? 누가 왜 한동훈을 미는 거냐 했을 때 제가 볼 때 이제 명확해졌죠. 그러니까 용산에서 미는 거예요. 용산에서 한동훈을 내세워서 이제 확실하게 방어해라. 이게 지금 다 짜여진 거예요. 이게 방어가 됩니까? 이렇게 한다고? 모르겠어요 나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 국정 운영 방식을 안 바꾸겠다. 안 바꾸고 한동훈 내서서 정면 돌파하겠다는 시그널이 그런 오늘 거죠. 나온 거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부터 한동훈 비대위원 카드는 없었던 걸로 보는데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 개각 투표 안 쳤겠죠. 네. 근데 김기현과 장지원이 날아가는 과정에서 조중동과 재벌들이 비판 수위가 엄청나게 올라갔거든요. 네. 엄청 올라가니까 야 이거는 연착륙이 아니라 윤석열 입장에서는 나보고 나가란 얘기야 이거는 따지면 거의 나가란 얘기고 심지어 6.29 선언 얘기가 나오는데 뭐야? 이기고? 항복 선언해야 항복 선언. 그게 나오니까 여기서 밀리면 죽는구나 해가지고 한동훈으로 가서 한번 붙어보자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래서 치밀하게 이 논거도 짠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하나 짚을게. 한동훈이 악법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이 특검법이. 네. 그 악법이라는 근거를 얘기하는 게 야당 정의당이 특검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건데 원래 특검법은
국회가 추천하도록 돼 있죠 특검을. 그래서 네.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게 원래 맞았는데 이게 언제부터 야당만으로 하는 걸 바뀌었냐면은 박근혜 특검 때부터 야당만이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야당만이 하다 보니까 윤석열 같은 자가 특검으로 들어왔고 윤석열이 한동훈이 끌고 들어와서 지네 마음대로 조작 수사했거든. 그 조작된 할 수 있는 특검법의 최대 수혜자가 윤석열 한동훈인데 이제 와서 야당만이 악법이야? 추천하는 게 악법이라 그러니까 그게 독소조항이라 그러던데. 특수조하는 거잖아요. 아니 추천을 해서 임명은 대통령이 대통령이 하는 거야. 거지. 근데 어쨌든 야당만이 추천하고 그러는 게 첫 번째 특검이 박근혜 특검이란 말이에요. 그랬어요. 네, 근데 이거 아니 뻔히 알만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이 자가 뻔뻔한 자고. 뻔뻔해. 그리고 민주당이 뻔하죠. 그러면 그걸 빨리 받아쳐야 되는데 못 받아친 걸 또 뻔히 아니까. 일단 눈만 또 끔뻑끔뻑. 아니 그 진짜 너무 뻔뻔해. 아니 그 검찰 수사는 선거 앞두고 네. 이거 선거를 유리하게 끌어가기 위한 수사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일잖아. 이번에도 그런 비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는 절차에 따라서 하는 거래. 근데 민주당 특검은 이거는 다 너네 그 선거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래.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의 딱 임무가 그거라니까. 요거 방어하고 싸우는 거. 야당하고 싸워라. 그래서 이걸 방어를 해라. 그리고 이걸 다른 사람 맡겨놓으면 못 믿겠는 거예요. 특검. 심지어 김한길 이런 사람도 못 믿겠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총애하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최측근을 지금 비대위로 민 거고. 그럼 원포인트 비대위원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 한동훈은요. 그래서 노태우도 아니야. 이게 장세동이에요. 장세동. 내가 봤을 때. 원포인트. 네. 근데 김건희 이상- 특검 막아라. 그렇지. 그럼 결국은 한동훈은 대권 후보로 가기가 어려워요. 이런 상황이 되면. 대권 후보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머릿속에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약 국민의힘에서도 한동훈을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윤석열은 물론 없겠지. 근데 이런 식으로 가면 김건희 특검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면 한동훈과 윤석열은 같은 팀으로 보는 거야.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 잘 생각해 보면요. 한동훈 장관이 처음에 막 나대기 시작할 때 윤석열 대통령은 좀 불쾌했을 거예요. 그랬겠지. 지가 뭔데 나를 갖다가 뛰어넘으려 그래. 음.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뭔가 조짐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한동훈 장관이 쏙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김건희 특검이 막 얘기가 나오고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조중동에서 막 씹기 시작하니까 갑자기 한동훈 카드로 확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렇게 보면 결국 한동훈은 윤석열이 미는 거고 이 미는 거의 이면에는 지금 이 김건희 특검이라든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특명을 내린 것이다. 야, 자기가 거부권 행사하면 부담스러우니까 그거 판을 좀 깔끔하게 좀 깔아라. 아니 그리고 또 거부권 행사에서 200석 넘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국힘에서 국민의힘에서 이 이탈표. 배신자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단속하라 이런 거지. 와. 근데 이게 단속이 되겠어요? 아 그게 이제 캐비넷이 있잖아요. 캐비넷 열어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캐비넷 가지고 이게 단속이 안 되잖아요. 한동훈 장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한동훈 장관이 아니 할수 그런 있는 거 거지. 보면은 한동훈 장관이 뭐 또 자존심이 막 세고 그런 사람도 아니네. 얘기 듣고 보니까. 아니 근데 자존심이 센 사람이면 저기서 아까 그 저기 김건희 특검 가지고 그렇게 얘기 못 하죠. 그렇지. 그럼 차라리 가만히 있지. 그래가지고 그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이 있다라고 물어봤더니 거기다 대고 이런 것도 참 뻔뻔해. 누구를 맹종한 적 없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일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뻔뻔하게 합니다. 아니 그 질문은 조중동이 2주 동안 퍼부은 대로 윤석열의 정말 이 기괴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제 여당 대표가 되면은 할 말하고 바꾸란 얘기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면 되거든. 윤석열이 일어난 부분을 나 그대로 직원하겠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고 동문서답하는 거야. 그러니까 완전히 무의미한 얘기를 맹종하지 않으면 그걸 보여달라는 얘기지. 네 의사 물어본 게 아니거든. 어떻게 할 거냐 보여달라는 얘기인데 나 맹종 그럼 어느 누구는 맹종한다 그럽니까 누구한테 물어볼 때. 그러니까 다른 중요한 질문들을 다 동문서로 빠져나가고 이 자기 논의 막히면은 민주당 끌고 와가지고 내로남불하고 네. 요수법을 그대로 들고 왔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이제 이 여당의 당대표 들어오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 이 특히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돌아버릴 거라고 이걸 못 막아내면은. 근데 이제 이걸로 돌파하겠다. 법무부 장관 때 민주당 사람들을 밟아왔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저쪽에서는. 네. 그럼 뭐 한동훈 너 캐비넷 다 무서워하니까 야당은 또 소영일까지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렇지. 20명 돈봉투 지금 의원들 지금 걸려있다. 다 걸려있겠다. 밀어붙이고 난리가 났네. 이제 보니까 그렇게 들칠 수 있겠네.
야 내가 20명 돈봉투 수 안 할 테니까 김건희 특검 넘겨 이렇게 또 딜치려고 하겠네요 이제 그러면은. 거기에 그 민주당 아니, 행거나 또 응답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아니, 그 말이 안 돼. 그거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고 일어나지 않아. 민주당은 28일에 통과시킬 거예요. 물론 거부권 행사가 어떻게 되면 뭐 행사할 것 같아 100%. 근데 과연 저는 그때도 뭐 변희재 대표도 그때 잠깐 그런 얘기 한 것 같은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과연 100%를 막아줄 거냐 이 문제예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지는 않을 거다. 지금 김웅 의원이나 이런 사람들 아바타라고 얘기하고 한동훈 네. 장관에서 비토 세력 있잖아요. 지금 네. 경론이 일어나고 있고 그 사람들 가만히 있겠어요? 어. 총선 진다고 생각하면 받으라고 찬성표 던질 수도 있다고 봐요 저는. 이탈표는 분명히 일어날 당연히 것이고 일어날 거라고 보죠. 특검은 결국은 출발할 것이다.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출석을 안 하면 돼. 맞아, 왜냐하면 맞아. 출석의 출석의 과반수예요. 과반수. 출석의 과반수. 제적이 출석의 아니라. 과반수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안 와버리면 민주당 의원으로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출석을 안 하는 거는 누가 출석 안 한 것이 보여지지. 들키니까 안 되지만 아니, 표결은 무기명이기 무기명이니까 때문에 또 가능해요, 그것도. 출석을 하겠지. 뭘로지, 그러니까. 혼나지. 그러니까 김문 같은 사람 안 올 수도 있어. 이거는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성명 내면서 나는 특검을 찾아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그렇죠. 그렇게 갈 사람은 한 20명도 필요하잖아요. 네. 숨어 들어가서 슬쩍 찬스면 던진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압박은 무지하게 들어갈 겁니다. 근데 너 거기에 이탈하면 죽어. 국민의- 이게 뭐 단지 캐비넷 문제가 아니라 이 전체적으로 지금 이 조중동하고 이제 재벌들은 이제 굉장히 이 사태를 우려해가지고 충고를 하는데 이 보수 이 밑바닥 이 아스팔트 유튜버 변절 세력들 그냥 지금 한동훈 만세차랑 부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개돼지 데리고 한번 해보겠다는 거잖아요. 28일이 12월 28일이에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예, 이거는 무조건 통과예요. 김건희 특검 이게 지금 12월 28일에 그렇습니다. 통과되면 들어가는 거예요? 통과되면은 윤석열 대통령한테 가는 거야.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네. 나 이거 싫은데. 또 가볼까? 그러면 이제 제2 요구권을 행사하는 거야. 네. 그럼 다시 또 국회로 넘어가요. 네. 그러면 국회에서 200석이 통과를 시켜야 이 특검이 통과가 되는 건데 네. 그러려면 국민의힘 의원 중에 18명이 이탈표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근데 알겠죠? 이제 국민의힘에서 과연 18표가 나오겠냐. 그러니까. 제가 나올까? 볼 때 쉽지 않아. 제가 볼 때는 한 표도 힘들 것 같은데. 많이 나와봐야 한 4-5표. 4-5표요? 많이 나와봐야.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마음은 굴뚝 같겠지. 근데 간이 작아서 안 돼. 간이 작아서? 아니, 겁날 거야. 아마 18표 겁날 이탈표가 거야. 없으면 그냥 무산되는 거예요? 무산되는 거예요. 끝이에요.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끌어가지고 겨우 올렸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적 지지도가 70%가 넘는 법안입니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말이 아니에요? 안 되죠. 어떻게 해서든지 강제로라도 소환해서 최소한 질의응답이라도 해서 진짜 죄를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욕을 하면서 아까 네. 얘기했던 독소 조항이라고 얘기하는 야당만이 아니라 여야가 추천하자 이렇게 던져놓으면은 협의하다가 시간이 끌잖아요. 네. 협의하다 시간 끌면은 자연스럽게 총선 뒤로 넘어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된 수가 있죠 하나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어떤 방송에서 이상민 의원이 합의는 하되 총선 후에 하자. 그런 얘기 하지도 마세요. 그런 얘기를 갖다가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혼자 생각했을까? 그런 얘기 근데 엄청 많이 나와요. 나왔었어. 여권에서. 예. 그러니까 아마 그렇게 계속 반격을 할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제 생각에 민주당은 만약에 협상하자고 협상 안 할 거예요. 그냥 뭐 제2요건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걸로 끝나는 거지. 그렇지. 그거 계속 추진해야 돼요. 네. 방법은 없어요. 그렇습니다. 국민이 판단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총선에 이게 어떤 경우가 나올지를 자기들 책임을 져야지 그렇게 결정을 했으면 네.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얼굴로 총선 치르겠다고 그랬잖아. 네. 자기 얼굴로 치르라 그러세요. 거부권 행사하고 네. 어떤 경우가 나올지.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의원님,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에 대한 애정도 없고 자존심도 없고 심지어 기분도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자 보십시오. 이준석 대표 선거에서 다 이겼다. 물론 뭐 싫어하시지만 선거에서 다 이긴 이준석 대표를 날렸습니다. 그런 다음에 유승민 날려, 나경원 날려, 안철수 날려서 김기현 대표를 안 쳤어. 근데 그 근데 또 김기현 날려. 또 날려. 또 날려. 그러면 최소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거 뭐냐? 이건 너무 깡패 집단 아니냐? 한마디 정도 나올 법하잖아요. 너무너무 진짜 대놓고 하니까 네. 왜 한
명도 안 해요. 한두 한 명 명도 정도 안 해. 있었어요. 조용해요? 아니 없어. 비대위원장을 누가 해야 되냐 이 정도 이견만 있지. 그 날리는 것 자체에 이거에 대해서 한 명도 없어. 그리고 오히려 아. 허은하님인가? 어. 그분은 한동훈 장관 너무 반짝거리는 보석을 너무 빨리 그랬어? 꺼냈다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진짜? 네, 그래서 저 다시 유튜브 봐야 깜짝 되겠네. 놀랐거든요. 아니 왜 여기에 대해서 한 마디도 안 해요? 단 한 아니 명도. 근데 보세요 이게요 완전히 수렁에 빠졌어요. 와.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냐하면 저는 아예 처음부터 그 경고를 했어요. 예. 잡아먹힐 것이다. 그런데 지금 잡아먹히고 아니 이미 잡아먹혔지. 그리고 나서는 이제 한동훈까지 보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당도 검찰당, 정권도 검찰 정권 네. 이렇게 되고 과거에 소위 말해서 한나라당 혹은 이제 보수 정당의 이 어떤 인재라고 하는 사람들은 싹이 마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 수하들을 다 심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당은. 예.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예. 다 통째로 넘겨주는 거죠. 근데 왜 가만히 근데 지켜봐? 자기가 죽을 때까지도 눈앞에 올 때까지도 설마 하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보통 이런 사람들이 다 죽죠. 김기현도 죽을 거예요. 죽었어. 죽는 걸 그러니까 결국 보여줬잖아. 죽는다니까. 그러면은 결국 야 가만히 있다가 어리석은 거지. 결국 어리석은 나도 거. 당하는구나 하면서 일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도 자기한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 아니면 말이죠. 내가 볼 때는 이런 것도 들고 일어나는 것도 해본 사람이 하는 거야. 그래요? 그렇죠. 들고 일어나고 누구랑 싸우고 이게요. 이제 국회에 가가지고 이제 센 놈들하고 붙어가지고 눈앞에서 막 삿대질하면서 이렇게 막 논쟁을 하잖아요. 이제 욕은 하면 안 되지만 그러면 바로 코앞에서 논쟁을 막 세게 붙으면요. 이 좀 간이 약한 사람은 이 좀 이게 밀려요. 막 떨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사그라들어요. 사람들이 말을 못해. 아니 이게 그 보수의 특성이에요? 아니면 검찰 정권에서 나오는 특수한 케이스예요? 아니, 원래 보수의 특성이 그렇죠. 아, 그래요? 권력 해바라기여서 호루라기 딱 불면은 확 개리처럼 몰려들어가는 이렇게까지? 게, 이렇게까지. 그래서 뭐 보수가 그래서 잘 분열을 안 하는 거 특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 하루 많이 겪다 보니까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일단 권력으로 붙어보자. 근데 김기현 두둑에 맞는 거 봤으면 조금 생각 달라져요. 김기현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체제가 바뀌면 큰일 나니까 한동훈 한동훈으로. 무조건 붙자 해가지고 지금 거의 광적으로 지금 한동훈 만세 불러대는 게 그 사람들이거든. 아니 그러면 김기현 결사 옹이했던 사람들이 한동훈을 또 그렇죠. 옹이해요? 네, 그리고 지금 그렇게 그러고 넘어가 있잖아. 버렸죠. 아니 그게 네. 가능해요? 네. 같은 김기현 했던 사람에서? 사람들이. 아니 왜 안 돼? 왜 그게 되냐면 왜 돼? 생각해- 어떻게 돼? 아니 이명박 박근혜를 구속시키고 그렇게 난리를 치면서 도륙시키는 그 특검을 갖다가 검사들을 아니 자기들이 지금 옹이해갖고 후보로 지금 해가지고. 만세 부르고 있는 거 아. 아니에요. 그것도 되는 사람들 이거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영혼이 없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때까지 보수 정권에서는 보수 정당에서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누군가 그렇게 무서운 사람이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검찰 세력처럼 뭔가 캐비넷까지 다 총동원해서 이렇게 대놓고 무섭게 하는 사람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뭔가 조금씩 말하고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맞짱을 뜰 자신이 없는 없어. 거지. 그럴 만한 배짱이 없어요, 제가 보니까. 아니 오윤혜 씨, 자 네? 봐봐요. 네. 김기현 당대표 물러나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막 욕을 해. 너네 함부로 싸가지 없이 말하지 말라고 해. 그러다가 김기현 당대표가 밀려났어. 그러면은 막 너네 김기현 뭐라고 하지 마 했던 코미디야. 사람들이 갑자기 한동훈 장관 무독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한동훈 이게 말 돼? 근데 이 당은 일관성이 있어요. 장제원 씨만 해도 봐봐요. 그 검찰총장 시절 윤석열을 가장 크게 비판했던 아, 그건 사람이 맞아요. 윤핵관이 됐고 다시 예. 또 야 이러니까 깨갱하고 네. 그러니까는 뭔가 강자 앞에는 한없이 약해지고 약해집니까? 약자 앞에 한없이 강해지는 아. 느낌인데 윤석열 정부가 힘이 빠지면 이 사람들 완전 돌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언을 하나 하면 총선이 많이 끝나고 나서 총선 참패를 하고 나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지는 상황으로 가자면 그때 되면 만약에 달라지죠? 그러면 있잖아요. 언제 그랬느냐 옷 다 바꾸고 막 당일만 바꿀 것 갑자기 같아. 이제 막 내 언론에 생각에는. 나와가지고
민심을 받들어야 된다 막 맞아, 하면서 맞아. 그 기억 안 나요? 옛날에 그 박근혜 정권 때 그 아. 탄핵 때 민심을 뭐 촛불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촛불에 응. 타 죽을 그때 누가 그래? 촛불에 타 죽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사람들 다 용산 아주 웃기는 용산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할걸요? 어? 나중에 국힘 다 그 사람들? 근데 지금의 판에서 일단 이 보수의 대주주라는 쪽이 조중동하고 재벌인데 네. 지금 조중동하고 재벌이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경고장을 무진장 날렸단 말이야. 이 동안에. 그렇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간다? 일단은 아마 한동훈 가볼 테면 가보라 그럴 겁니다. 이쪽에서는. 아. 근데 아직까지 시간이 많이 남았어. 총선 때까지는.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보수는 분파 투쟁이 없기 때문에 윗대가리만 갈아치면은 와 몰리니까 또 한 번의 판을 바꿀 기회가 있는 거예요. 아, 또 있어요. 한동훈 출범시킨 다음에 안 되면 안 되면 바로 한동훈 누구 와요? 끌어내리고 또 바꾼단 말이야. 이준석 막 또. 이런 사람들 와요? 지금 이준석이 아마 그걸 노리고 있겠죠. 이준석 노리고 있고 뭐 김한길이고 노리고 있어서 일단은 한동훈을 출범시킨 다음에 근데 한동훈은 글쎄 제가 볼 땐 이거는 어디다가 발을 내놔도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좌로 빼든 우로 가든 위험한 상황이니까 한동훈 다음 체제를 또 이 줄 서려고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아, 그것도 아니, 호루라기 한 발이면 네, 한 바로 방이면 다 가능하고. 바꿔야죠. 제가 볼 때 이게 한동훈 장관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 역시 신기하다. 이 사람도 내부적 모순에 딱 발이 걸려 있어요. 네. 뭐냐면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본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그 믿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나를 보호해 달라 하고 딱 내려놨는데 지금 직할 체제로 간 거잖아요. 네. 바지 사장에서 직할로 간 거예요. 직할로. 그런데 이제 직할로 딱 갔는데 이 사람도 가서 보니까 자기가 살려면 뭐 이렇게 6.29 뭐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자기가 살려면 나를 밟고 가라 이런 어떤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만들까 말까 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이 횡보를 할 거라고요. 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네, 막 방황을 할 거라고. 아, 그 방황할 상황에서 근데 윤 대통령은 그걸 용납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윤 대통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존의 어떤 보수 그 저 조중동이라든지 이런 쪽이 요구하고 그다음 한동훈하고 또 당하고 요 사이에서 완전히 끼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납작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아, 이럴 가능성은 없어요. 방금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갑자기 딱 떠올랐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는 건 거의 기정사실 같으니까 비대위원장은 옵니다. 그런데 한동훈 장관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약간의 거리감을 두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또 다른 야당 행세를 하는 가능성, 이거 항상 주장해왔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게 할 바야 한동훈 카드보다 다른 카드가 낫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한동훈 카드 왔다는 얘기는 야당 행사를 하더라도 안 될 것 너무 같아. 한계가 명확한 그러니까 차라리 이낙연 씨 데려오면은 얼마나 야당 행사기 편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김한길 이낙연 야합설이 그 얘기인데 한동훈으로 갔다는 얘기는 야당 행세도 거의 포기를 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도 안 할 것이다. 되게 이상해질 거야 한동훈 야당 행사 하면. 그렇게 보면 아까 한동훈 장관이 한 그 답변이 앞뒤가 안 맞는 맞죠.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볼 때는 아니다. 그냥 나를 지켜라. 그냥 아. 끝까지 간다. 그냥 나는 선명하게, 싸운다. 선명하게. 이건 것 내가 같아, 볼 때는 그 보면. 얘기 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과 교감이 있었겠지. 아, 그러니까 선명하게. 그런 발언을 하지. 그러니까. 악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지를 아예 안 남겨둔 거야. 아. 김건희 그런 특검에 거네. 대해서 진짜 이상한데. 악법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거는 어. 바꿀 생각이 1도 없다는 얘기예요. 아. 제가 그러니까 안 보면 바뀌어요. 그리고 저도 한 번씩 막 이것저것 막 내 피서를 굴려보는데 마지막에 제가 항상 드는 생각은 윤석열 대통령은 우리가 너무 과대평가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 과대평가. 네. 이 정도도 과대평가예요? 그 사람은 그냥 네.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다. 일차원적으로? 마음대로. 네. 그리고 내가 항상 그래서 성공했어. 나만 따르고 와. 내가 최고야. 어디서 네. 나한테 이러쿵저러쿵해. 네. 딱딱 이거 딱. 근데 잼버리 실패하시고 강서구청장 실패하시고 다 실패했고. 엑스포 실패하시고 완전히 다 실패하셨잖아요. 정신 승리하시는 거죠. 근데 그 실패에 대통령은 단 하나도 책임을 안 졌잖아요. 책임 안 대통령이 다 전면에 나섰던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 자기는 그러니까 다 책임을 나는 남한테 너무나 돌리잖아요. 잘하는데 저것들이 한심해서 그런 그러니까. 거야. 요거 그럼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요. 그동안에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는 대체로 호의적인 평가들을 내놓았었는데 최근 들어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장관에게 약간 좀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래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설이 나오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와 다를 바 없다 오. 하면서 평가절하를 해버렸어요. 이건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상치 않게 급발진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적당히 유지하면서 한동훈도 쓰고 한동훈은 수도권을 쓰고 이준석을 영남권 쓰고 이렇게 좀 조합을 짜보려고 그랬는데 재벌하고 사실 이게 제 생각엔 재벌이 급발진한 거라고 봐요. 조중동이라보다는 재벌이 뭐 술 먹다가 쓰러지고 떡볶이 강제로 먹고 돌아버려가지고 이 재벌이 언론 움직여가지고 야 쳐 이래서 막 치다 보니까 이 조합이 깨지고 이거는 극단으로 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윤석열 입장에서는 에라 모르겠다 이 한동훈을 세게 잃어버리니까 원래 이준석이 생각했던 거에 조합이 깨져버린 거예요. 한동훈과의 같이 설 자리가 없어지고 오히려 한동훈이 이준석 자리를 뺏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지금 어느새 이준석 신당 지지율이 지금 6% 떨어져. 처음에도 올 때 22%인 거 내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물론 계속 신당 창당 안 하고 헛소리하다 보니 떨어진 것도 있는데 한동훈 효과로 윤석 신당이 파파를 줄어버렸거든요. 이래버리면 이준석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에 왔을 때 비판적 견제하면서 시간 더 보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대놓고 들이받지는 않고 비판적 견제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도 계획이 어느 정도 좀 틀어진 측면이 틀어진 있네요. 거 있죠. 아니 다 계획이 바뀌었어요. 전체 계획들이. 그러니까 연착륙을 포기했어 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당하고 신당 창당으로 가네요. 그래서 신당 창당으로 가든 안 가든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를 견제하면서 좀 더 보는. 또 간 봐요? 또간 보는 거죠. 또 보는 거. 아니야. 또 보는 거. 아니야. 신당으로 가. 아니 뭐 신당으로 간다 해도 그 신당이 정상적인 신당이 아니라 그냥 눈치 보는 신당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무의미야. 지금하고 별 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치 본다는 게 여차하면 다시 저 당으로 가서 내가 점령한다. 한동훈하고 잡을 여지가 있으면 잡고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글로 이제 조중동과 재벌 힘으로 들어갈 생각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3당 내지는 신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지금 그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반윤이 한 60% 이상 되지 않습니까? 어떤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근데 그 반윤의 이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반검찰이에요. 그러니까 검찰 시대를 끝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반윤이고 또 반윤은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한 30% 남짓은 민주당 지지층이고 골수 원래부터 나머지는 이제 약간은 무당파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이쪽 무당파를 이제 겨냥을 하는 거거든요. 이 3당이라는 게. 근데 이 무당파라는 게 중요한 게 중간파가 아니에요. 무당파일 뿐이에요. 그냥 민주당이 성에 안 차거나 민주당이 뭔가 좀 믿음이 안 가다 보니까 무당파로 나와 있는 것이지 이분들이 그냥 어중간하게 국힘과 민주당 사이에서 이 짱 보는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그 제 주변에도 그런 이제 수도권 중산층 중에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사실은 검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40대, 30대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3당을 하려고 하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노선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중도 보수 성향일 수 있어도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윤석열 정권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민주당보다 더 세게 비판해야 돼. 근데 이제 애매하게 뭐 한동훈에 대해서도 뭐 이렇게 애매하게 얘기하고 검찰 문제에 대해서도 애매하게 얘기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그럼 표가 안 와요. 표가 안 온다니까. 이준석 신당 지지율 빠진 게 그거죠. 그거라니까. 그러니까 똑바로 이렇게 딱 보면 뭐야 이거 뭐야 저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찍고 나서 어중간하게 타협하는 거 아니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 이제 민주당이 성에 안 차서 그런 것이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검찰 정권이라든가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이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보다 더 날카롭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현주 의원의 말은 이준석과는 같이 갈 수 없다. 결별 선언이에요? 자기 세력 가겠다는 거야. 결별 선언이야. 왜냐면 이준석은 지금 마음에 안 든다는 제3세력으로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지금. 결별 선언이에요? 아니 그 점이 좀 성에 안 차기. 안 찬다는 거지. 내가 제대로 지금 해석을 해주잖아. 같이 간다 이간질 한다고 난리야 지금. 같이 간다 선언한 적도 없었잖아요. 근데 토크 가서도 같이 했으니까. 근데 이준석이 바뀌었어.
어느 순간부터 한 달 전부터 윤석열은 좀 안 가. 이상해져. 네. 맞아. 어느 순간 저는. 바뀌었어요. 그 왜 그럴까? 이미 그 오퍼가 들어오고 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은 세게 안 까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맞아. 근데 이제 뭐 저는 그렇게까지 나쁘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네, 인격적으로 뭐라고 하는 건 그건 아니고. 전혀 아니지. 그리고 이제 그 예. 이준석 대표도 좀 잘하길 바라는데 네. 제 얘기는 저는 뭐 이준석 대표든 누구든 네. 상관없어요. 그 길을 누가 가면 같이 네. 할 수 있는 거지. 그럼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제3의 길이나 네. 이 길은 더 민주당보다 더 정의롭고 그래야지. 민주당보다 더 깨끗하고 더 강하고. 민주당보다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유능하고 이런 걸 바라는 네. 거지. 그러면 그래야 사람들이 제1야당을 안 찍고 3당을 찍지. 안 그럼 그냥 제1야당 찍지. 그렇지. 네. 그렇잖아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별 선언이죠. 정치적으로는. 아, 그렇게 왜 자꾸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얘기하면 썸네일 나왔네. 선명성에 있어서 선명하게. 이준석은 선명성이 아니, 없다는 근데 거야. 이제 저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이현주는 네. 이현주 길 간다. 네, 그러니까. 그 그런데- 길은 검찰 정국과 맞서는 그거는 그렇지. 분명해. 그건 분명해. 내가 1월달에 제 책이 나와요. 근데 어. 맨 앞에 검찰 정권 타파가 나와. 그러니까. 그리고 아주 자세히 나와 그게.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아니 제가 X 세대잖아요. 근데 우리 세대는 자유주의자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식의 권위주의적인 이런 정권은 참을 수가 없어. 아니 지금 어떤 시대인데 저희는 난리야. 참겠어요. 그러면은 아예 참을 못 수가 참아. 없어요. 못 참아. 그리고 한동훈이건 뭐 나발이고 다 소용없어. 아무리 똑똑해도 필요 없어. 필요 없어. 아, 뭔데 본인들이 검찰 죄나 짓지 정권이. 않고 얘기를 하면 몰라. 죄라는 온갖 죄는 질 나쁜 죄는 다 짓고 다니면서 남들한테 손가락질하니까 그게 너무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저랑 생각이 같으면 같이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같이 않으면 못 하는 거고. 근데 이준석은 생각이 다르다는 거야. 똑같은 논리로 목소리 계속 갈라치네. 금태섭 뭐 양양자 신당도 똑같은 문제로 별로 영향력이 맞아. 없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그런 검찰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한테. 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이게- 나중에 한동훈 체제가 무너지면 저는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그걸 짜고 있을 거라 보는데 그 뒤에 체제는 바로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이 모아가지고 애매모호한 야당을 만들려고 그럴 겁니다. 그래도 네. 그 금태섭 양현자 그분들보다는 좀 낫지 않나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만약에 한동훈 체제가 공고해져. 그러면은 이준석 전 대표는 비판의 목소리가 다시 세지지 않겠어요? 근데 이준석의 그 표 지지층에 이게 애매해져서 소멸될 수밖에 없죠. 그럼 만약에 이준석이 그냥 윤석열을 엄청 세게 들이받는다 해봐야 네. 다른 쪽에서 더 세게 들이는 사람들이 다 있기 때문에 한 발 뒤졌고 그렇다고 중간에 그러니까 어떤 표를 얻을 수 있는지 계산이 안 돼요. 이준석 같은 경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앞으로- 한동훈이 공고히 했을 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한동훈의 그 노선 자체는 뭐 엉망진창인데 그 젊은 이미지 때문에 네. 이준석 이미지가 지금 상당히 상쇄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 효과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준석이 어떤 노선 가지고 표를 얻냐 지지층 얻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 같은 경우는 올 리가 없지 이준석 쪽으로. 네. 거기 민주당이 남던지 아니면 더 센 당으로 가는 거고 아. 보수는 그냥 다 한동훈으로 몰려갈 거고 표 받을 데가 없어요. 아니 우리 그 오윤혜 네. 대표님 네. 주변의 엄마들 사이에서 한동훈 장관 인기가 거의 무슨 뭐 연예인급이랍니다. 그 그래서 보수층이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이게 답답한 것이 한동훈 장관이 그런 기자들 앞에 나와가지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되게 아, 진짜? 뻔뻔하게 네. 뭐 그렇게 뭐 이거 총선 일부러 민주당 이런 타이밍에 특검하는 거 아니냐 네. 악법이다 이것은 이런 악법입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을 때 어. 사실은 필요한 것이 지금은 그 앞에 있는 기자가 이런 우기 오빠 같은 근거로 이런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온 거지 왜 그렇게 얘기하시냐 질문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자들이 기사를 통해서 비판 기사를 내서 그런 이건 너무 뻔뻔한 말이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야 하는데 네. 언론에서는 한동훈 장관이 하는 말들을 오히려 더 포장해가지고 그래서 언론의 역할이 너무 중요한 네. 거 아, 근데 같거든요. 저는 언론은 다음 문제고 네. 1년 동안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밟혔기 때문에 아, 그래요. 그게 커. 그게 보수층의 이제 보수 여성층의 한동훈이 이제 빨아드는 이유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야. 지금도 이 어쨌든 한동훈이 왔을 때 누구 한 명이라도 한동훈을 박살내고 밟아야 돼. 누가 하나 몸을 던지더라도. 근데 몸을 던지더라도. 그렇게 안 되면은 아마 지지층이 못 견디지. 이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민주당의 좀 위험성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오면
민주당에서 뭐 땡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의 이 발언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주거든. 그러면은 이제 검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외면하게 될 것이고 지지자들은 아주 통쾌할 거 아닙니까? 결집 효과는 보수 지지자들은 일어나고. 이제 와 몰리고 네. 그래서 민주당 사긴 떨어지고 그 위험성은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겠죠. 네,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성공한다는 떠나서 민주당의 실패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아. 그리고 반면에 지금 한동훈을 제일 살벌하게 저격하는 사람이 재벌의 앞잡이 정규재예요. 그래요? 어제 한동훈을 깐 거는 저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까버렸는데. 그 정도는 못 하겠죠. 똑같이 깠어요. 제가 하는 거랑 똑같이 깠는데. 뭐라고 까는 거예요? 한동훈은 범죄자로 규정합니다. 정규재가. 네. 한동훈의 이 삼성 관련 수사하고 태블릿까지 얘기하면서 얘는 범죄자인데 어떻게 범죄자가 보세요. 이 정도로 깐다는 얘기는 뭐냐? 재벌 쪽에서 한동훈에 대한 위험성을 감지한 거죠. 윤석열 한번 만들어봤더니 계속 끌려다니고 계속 강제로 술 먹이고 글로벌 그 기업들의 문안 다 파괴하고 잃어버리니까. 근데 한동훈이 또 들어왔어. 이걸 제일 먼저 감지하고 정규재 씨가 막 치는데 오히려 한동훈은 그쪽에서 날아갈 가능성이 있지. 저는 민주당의 그 운동권도 아니고 이상한 사람들한테 날아갈 가능성 없어 보여요. 아니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시작되면은 재벌들 그리고 보수 언론들은 비판적인 입장을 견지합니까? 일단은 뭐 보수 언론들은 처음엔 봐주다가 처음엔 봐주고 계속 사고치고 이래가지고는 도저히 확장도 안 되고 검찰공화국 지금 피해자가 재벌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네. 그러면은 언제든지 그쪽은 교체를 할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기업인들이라든가 경제인들하고 우리나라의 특수부 검찰은 친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정경유착이거든요. 근데 네. 자기들이 정경유착을 잡아놓고는 자기들은 괜찮아. 그래서 막 끌고 다니면서 대놓고 정경유착하고 있어. 네. 그러면 이거를 딱 다른 이제 투자자들이 보면 야, 저 나라는 그냥 완전히 정경일체구나. 정경일체. 그러면 벌써 투자할 때 리스크가 확 올라간다고요. 이거는 굉장히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경제인들은 특수부 검찰하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게 무슨 자기들이 잘못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네. 이미 우리나라의 기업인들은요. 기업은 글로벌 기업이 다 돼가지고 선진국 수준이 됐어 이미. 네. 옛날에 80년대 90년대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검찰 내부가 더 썩었는데 기업을 막 무슨 자기들 수족 부리듯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제가 보면 가장 한국에서 그래도 선진화된 데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치려면 기업들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포용을 해야 돼. 그러면 결국은 뭐냐? 제가 볼 때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 중에 또 하나가 이 경제 정책에 있어서 현실성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점이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우클릭을 마구 하라는 게 아니라 네. 그래도 현실성이 있어요. 자기들 지지층이 다 중산층인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문재인 정권 때도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어떻든 간에 민주당도 이 야당도 세대 교체를 하지 않으면 힘들 겁니다. 아마. 네. 그건 뭐 저는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봐요. 전체적으로. 네. 이번 세대 교체. 그러니까 저는 세대 교체를 나중에 하더라도 이번 총선은 그냥 가는 거야. 이재명 체제로 뭘 세대 교체를 해. 아니 세대 그냥 교체 가는- 한다고 뭐 야, 참다가 대표까지 다 한마디. 하려고 그러니까 맞아. 대표까지 뒤에 밑에까지 하자고. 나는 뭐 그렇게까지 생각 이재명 안 체제로 했는데 그런 가고 거였어. 밑에서는 세대 교체를 해야지. 그건 동의. 그러니까 이재명 체제를 흔들면 안 되고 네. 지금 상황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문재인 정부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경제 부분에서 많은 부분 사실은 지난번 대선 때도 그랬잖아요. 종부세 문제든 이런 문제 있어서 부동산 문제든 상당히 전향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주의적인 성향을 많이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어요 분명히. 이재명 대표는 완전 무결하죠. 아니 그렇진 않겠지. 설마 그럴 수 있겠어. 완전 무결하진 않지만 웬일이야? 지금 체제에서는 네. 총선은 이재명 대표 말고 다른 체제로 갈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총선까지 이재명 대표 체제로 가야 되고. 민주당은 또, 이렇게 이현주 의원님이나 뭐 더 나아가 이준석 전 대표 같은 분들을 끌어안고 총선을 하는 건 너무 제가 판타지인가요? 아니 이준석까지는 아니고 네. 지금 그 반 윤석열에 대한 반 정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연대해서 하객진으로 포위하자는 게 연동형인데 네. 그것도 못 봐주고 병립형으로 가겠다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데 아니, 그것도 저는 병립형으로 하는 게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좀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상황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의견이 아직도 모아지지 않고 있고
물론 이제 의견을 모아봐야 되겠지. 그러나 지금의 체제 쪽으로 가는 쪽으로 더 많이 좀 힘이 실리는 것 같다는 거예요. 느낌상.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병립형으로 가자고 하면 병립형이 정답이죠. 그렇죠. 아니 이거 뭐예요? 그러면 안 되지. 자, 저는 이만 저는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총선은 이재명 대표 체제로 치러야 된다. 저 아니, 시청자 여러분 이재명 저는 대표 체제로 퇴근하겠습니다. 치르는 건 좋은데 지지층이 떠나는 수가 있어요. 그건 지지층이 가두리가 아니니까 제가 양진영에 봤을 때 가장 큰 차이가 이 보수는 지지층이 개돼지 성향이 있어가지고 확 가. 근데 여기는 조금만 컨트롤 잘못하면 막 나가 가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딱 그 상태. 이게 가두리로 못 가다 놓고 있습니다 지지층들을. 야, 그럼 보수가 편하고 싶네. 보수 편하죠, 쉽죠. 네. 그러니까 예. 그렇게 막말하나 봐요. 아니 쉬운 게 아니지. 와. 역사를 역행하잖아 자꾸. 아니, 그러니까 뭐 좋다는 게 아니라 정치하기는 그 운영하기에는 골치 편하다. 아파, 정말. 좋다는 게 아니고 옳다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우리 민주당 이대로 찍을 거지 그 생각하면 큰일 날 것 같아요. 가두리를 막 뚫고 나가고 있습니다 지지층들이. 그건 확실합니까? 네, 그건 못 싸워서 그래. 딴 게 아. 아니라 한동훈 등도 못 잡았는데 그거 어떻게 지지하겠습니까? 열받는 사람들이. 그러면 더 잘 싸우는 곳을 찾게 돼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그 이낙연 전 대표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것도 알아요 이분이? 나는 분석이 있어. 저분은 그 두 가지를 노리고 있는데 네. 하여튼 민주당에 엄청난 큰 내용이 덮쳐요. 이 돈봉투 20명 수사 플러스 알파 등등을 해가지고 이건 뭐 정치 공작인데 요 부분을 노리고 있어가지고 민주당의 당권을 저희가 잡을 생각도 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저 건너편에 김한길 씨와 원래 워낙 가까운 사이니까 네. 두 분이 그 당시 예전 민주당 때부터 둘 다 문사 출신의 이제 프라이드가 있거든. 김한길 씨는 문필가 소설가고 이낙연 씨는 이제 자기 문필가 기자 출신 그래가지고 그리고 지금 둘이 얘기하는 게 굉장히 비슷해요. 뭐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와 연합하는 게 거의 똑같이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까 말한 대로 한동훈 체제 붕괴 이후에 저쪽이 뉴 레프트 야당을 만들 때 얼굴마담 당대표로 딱 좋은 게 이낙연 씨죠.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그 보수 정당의 당. 그렇죠. 야, 근데 손학규 지금 보수 정당이 아니라 지금 레프트라고 주장하니까 김한길 씨는 레프트까지 포괄한다 그러니까 그 레프트 라이트 무슨 이상한 하여튼 무슨 윤석열 정당인데 위장 야당. 위장 야당의 당 대표하기는 딱 좋죠. 오히려 이준석보다 낫죠. 이 사람은 진짜 윤석열과 관계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거를 노리고 있을 것이다. 그것까지도 한 방에 그러고 걸치고 있다고 보니까 봐요. 좀 그게 그럴 듯하네. 그래 또 듣고 보니까. 듣고 보니까 생각은 못 해봤는데. 그게 지금 조중동이나 재벌이 원하는 체제는 그거예요. 다 제끼고 완전히 윤석열과 별개의 전 대표 이를 얘기 만들어라. 계속 듣다 보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쪽을 큰 비중을 두고 가려고 했으나 갑자기 한동을 치고 들어온 거예요. 갑자기 이제 치고 들어와서 그 부분은 약간 좀 흐트러졌지만 그거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계속 것이다. 이제 그걸 꿈꾸고 있죠. 하긴 보수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약간 이렇게 좀 무게에 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사실은 한동훈 그 장관은 이게 어떤 반짝하든 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끝까지 뭔가 이렇게 까미 되게는 그러니까 보수층이 좀 좋아하는 그거는 뭔가 좀 덩치도 좀 크고요. 목소리도 좀 깔아앉고. 그러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서 뜬 거예요. 그래서 뜬 그리고 거예요? 지금 이제 박정훈 대령 같은 사람. 그다음에 과거에는 이제 뭐 좀 별로지만 어쨌든 황교안 대표라든가 이게 유형이 있어요. 말이 많지 않고 입이 무거우면서 그다음에 좀 약간 덩치가 크고 그다음에 목소리가 좀 굵고 저음해. 윤석열 대통령은 전혀 다르잖아요. 입도 안 무거운 거 같고. 그거는 몰랐지. 그때는 아니, 이미지를 몰랐지. 얘기하는 거야. 이미지. 아니, 실제가 그때는- 아니라 이미지. 그때 무슨 저는 사람을 추종하지 않습니다. 할 때 저놈의 저 한마디. 그때는 조금 무거워 보였어요. 그때는 그죠? 그런 그때 말 이미지가 많지 중요하다. 않았지. 네. 우리가 몰랐죠 그거를 사람들. 그러니까 이낙연의 이미지가 보수 정서에 그렇게 낯설지 않다. 낯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은 사실은 뭐 제대로 이념으로 붙여본 적 없잖아 보수하고는. 거의 보수일걸요 아마 생각 자체가. 거기다가 호남 출신. 그러나 또 동아일보 때 또 전두환 씨도 지지를 했었고 뭐 본인 아니라 그러지만은 네, 그거 절대 아니라고 절대 아니라 합니다. 그러지만 뭐 그런 의혹도 있고 네. 하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김건희 특검 등으로 꽃놀이패를 쥐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심각한 위기예요, 심각한 위기. 위기다, 오히려. 심각한 위기입니다. 지지층의 요구를 못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제일 위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보십니까? 실제로 밑바닥 민심을 보면 민주당이 한
거의 뭐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야 되죠. 지금의 이걸로 보면 아니 지금 왜냐면 지형으로만 보면 반윤이 엄청나거든요. 엄청나죠. 근데 이 반윤을 사실은 야당이 마땅한 게 없으니까 거기서 다 흡수가 되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한 50몇 %. 근데 그건 못 갖고 가는 건 맞죠. 그건 못 갖고 가죠. 네, 그건 맞죠. 근데 심지어 어떤 데서는 비슷하거나 질 때도 국민의힘보다 있어요. 질 때도 있어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되게 심각한 상황이다. 상황이 조금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보면요, 정당 지지율을 따면은 비슷하게 나오는데 윤석열 지지할 거냐 심판할 거냐 그러면은 2배가 넘어가니까 그걸 민주당이 반사이익을 보고 있는 건데 네. 우리가 이기니까 들어누워 있자. 그럼 떠나지 지지층들이. 아니 근데 그 말이 맞다면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그러면 대여투쟁하고 검찰 정권과 맞서 싸우면 되는 건데. 그렇죠. 예. 그거 되게 그 말이 맞다면. 예. 그거 너무 쉽잖아. 그거 왜 안 하는 거예요? 캐비넷 겁을 먹었던지. 에이 그건 아니겠지. 아니 캐비넷 겁을 먹었던지 뭐 아니면은 뭐 이 정도로 이기면 되지 않냐고 하던지 뭐 아까 말한 대로 침대 축구한다든지. 그래요? 하여튼 분명한 거는 싸움의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니, 근데 아. 지금 이 돈봉투 사건이 내가 볼 때 커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검찰이 가만히 있지가 않아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제 이걸 옛날이랑 비교를 해보면 좀 쉬울 것 같은데 과거에 민주화 운동할 때 YSDJ 고 시절의 야당 그 다음에 그때는 좀 오래됐다 치더라도 그 이후에 보면 쭉 우리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 그 당 대표 때하고 이렇게 쭉 그때까지 이렇게 거슬러서 보면요, 대개는 민주당이 어쨌든 간에 이 범야권 혹은 반 정권에 대한 투쟁 전선에서 지도자 역할을 했어요. 굉장히 큰 지도자 역할을 네.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든 간에 그때 그 탄핵 때도 그렇고 그때도 당이 여러 개 있었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이 여하튼 간에 큰 형님 같은 그런 위상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약간 그런 위상은 좀 약해졌어요, 사실은. 네. 네.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범 국민 연석회 예전에 했던 듯이 해가지고 200석 이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판을 넓혀줘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게 리더십이거든. 또 자꾸 병리평 얘기하니까 제야 진보 쪽 이 제야 정당들이 계속 지금 민주당을 비판하니까 오히려 고립이 돼버리잖아요, 이 상황에서. 네. 제가 그 예언을 하면 이번 총선은 대선하고 연결돼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미 레임덕이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총선 이후에 대선으로 쫙 가는 거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반드시 뭐 정권이 어떻게 된다 이걸 단정하는 건 아니지만 계속 되더라도 사실상 레임덕 상태에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지금 한동훈 나오고 막 이낙연 나오고 난리치는 이유가 지금 다들 대선 레이스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봐야 돼. 그 국면이 단순한 총선 국면이 아니에요, 이게. 네. 그러면 대선하고 크게 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항상 보면 총선은 막 결집해서 싸우지만 대선 가면 외연확장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두 개가 섞여 있는 거 지금 판이. 네. 그래서 이게 전체 아까 얘기한 그 반윤 전선, 그 다음에 이 어떤 윤석열 대통령 부정평가하는 60몇 %에서 뭐 많을 땐 70% 정도 되는 그 사람들, 이 전체를 지휘를 하는 사람이 그거를 리더십을 발휘하는 사람이 대통령 됩니다. 다음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최진봉 교수는 언제 어디 간 거예요 지금? 없어졌어요. 그니까요. 사라졌습니다. 야, 뭐 갔는지도 모르게 가버렸네. 아니 안 가면은 그동안은 바쁘다 얘기하는 게 다 문제가 되니까 무조건 가야지. 뒤에 스케줄 있다 그랬는데 안 가면 안 가면 가 거짓말이네. 무조건 가야죠. 본인도 네. 정말 억지로 가더라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유 날도 추운데 밖에 있게 생겼네. 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세 분 플러스 한 분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